여러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운송업의 이 중요한 내용들,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 그 다음에 각각의 손해배상 책임, 우리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그 공중 적객업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적객업. 공중 적객업.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중 적객업은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식당, 그 다음에 뭐 여관, 뭐 호텔, 그 다음 극장, 그 다음 목욕탕 등등등. 이런 곳에 가는 사람을 우리가 공중 접객. 그래서 고객이죠. 고객, 손님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이제 이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게 뭐 있냐? 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리 앉으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여러분을 보자마자 또 왔어.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래요? 그럼 그 사람만 못 가고 남들은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당, 그 다음 우리 극장 같은 데도 우리 아무나 갈 수 있죠. 사우나 이런 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걸 이제 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공중적객업자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우나, 목욕탕, 대중 사우나, 이런 사우나, 목욕탕,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박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게시가 돼 있죠. 뭐 기중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뭐예요? 뭐 신발의 이제 분실 시에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아서 잘 하시오. 그럼 여러분 맛있는 고깃집 가가지고 막 앉아서 먹는 자식인데 그 신발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만 봉지를 옆구리에 차고 밥을 먹어요? 아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목욕탕 사우나 왔는데 기중품을 맡기로 했어요. 카운터 보니까 맡기는 게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또 맡겼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고객이 임치한 물건과 임치하지 않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런 관계에서 이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 이번 학기는 이제 어차피 아시죠? 이 온라인으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잘 들으시고 또 뭐 기말고사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면 이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문자를 보내라 했다 보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얼굴을 직접 보고 면대 수업했으면 혼냈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추가 자료를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리고 법조문 올렸죠. 그리고 이제 추가 자료, 뭐 상행의 특치, 그 다음에 뭐 익명조합, 그 다음에 화물상황들. 그럼 이제 나머지 뒤에 보면 창고업하고, 그 다음에 가맹업,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채권 매입업, 팩토링 이런 말 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PDF 파일을 올렸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출력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인원들이 수강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듣고 있다 이렇게 반등이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듣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예. 좋아. 이제 공중적격업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우나 갔을 때 기중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불가항력 빼고는 다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적격업자의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개정상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켰다. 그게 좀 큰 특징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 교환 21쪽에 가면 이제 공중적격업자의 책임이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예. 나오고 그다음 자, 이렇게 차이점이 나오고요. 차이점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먼저 사례를 좀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매출이 늘어나고, 최근 들어 매출이 늘어나는데 좋겠죠? 사업이 안정화된 A씨는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근로자들도 모두 다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는데 우리 사례는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안정화된 A씨는 무슨 말 아시겠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1박 2일간 경기도 소재의 콘도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 말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의 분실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크게 게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임치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키포인트죠. 되어 있어 콘도 입구를 지나서 문구가 크게 게시되어 있는 콘도의 입구를 지나서 객실에 도착한 A는 보석 목걸이를 콘도의 지배인, 콘도의 지배인. 이 지배인은 우리 이제 또 제가 물어보겠죠. 이 지배인은 과연 상법상 지배인인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 호텔에 가면 지배인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지배인님 뭐 총 지배인이세요? 총괄 지배인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가형 상법에서 말하는 상업 사용인 중에 최고의 권위자 지배인인가? 뭘로 따집니까? 명칭으로 따지는 거야? 아니면 권한으로 따집니까? 권한, 무슨 권한? 지배인의 지배권이 있는지에 대한 그 권한으로 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있으면 이제 상품 지배인이 맞겠죠. 그래서 그 콘도의 지배인이 지배인 B에게 맡겼습니다. 뭐 보석 목걸이를 맡겼다. 지배인 B는 목걸이를 이제 콘도의 금고에 보관했다. 왜? 이제 기중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겠죠. 날이 어두워지고 콘도 숙박시설의 조명이 꺼질 무렵 갑자기 나타난 4인조 금고 털이범은 하필이면 왜 이때 금고 털이범이 나타날까요? 자, 그래서 콘도 숙박시설의 금고를 통째로 떨어서 달아났다. 간도 큰 놈들입니다. 이런 겁도 없어요. 다음날 보석 목걸이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크게 화를 내면서 콘도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럼 여러분 맡기라 해서 맡겼는데 도난당했어요. 지금 제가 웃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면 그럼 화를 낼까요? 어머머, 어젯밤에 보니까 이게 그 프론트에 이 도시 아저씨가 왔다 갔는데 그분이 우리 걸 다 훔쳐갔네요. 하하,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좀 잘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게 얼마짜린데 당신들이 맡기로 해서 지금 맡겼는데 지금 무슨 일이냐고 보상하라. 이렇게 하는 게 후자겠죠. 그래서 그런데 콘도 지배인 A는 보석 목걸이를 금고에 보관하는 등 보석 목걸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 자기는 최선을 다했겠죠. 시간 장치를 2중, 3중, 4중 이렇게 했겠죠. 하고 A씨 했다고 A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지배인 B의 설명을 듣고서 지배인 B도 어쩔 수 없었던 도난 사건이기 때문에 도난 사건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얘도 최선을 다했네. 이게 불가항력이 아니지. 그래. 목걸이 다음에 또 사면 되지.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논점은 이게 바로 이제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또는 임치받지 않고 고객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한 책임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는 이제 나중에 해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론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조문으로 좀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공중적객업이 나오는데요. 극장 보세요. 22페이지 극장, 여관 아시죠?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자, 공중 동그라미 시설. 공중적급이에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밑줄 칩니다. 영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공중적객업이라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공중적객업자의 책임. 공중적객업자의 책임. 죄송합니다. 공중적객업자는 무엇인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을 하는 자로서 앞에 봤죠. 영업에 제공되는 시설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적객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체, 즉 소유자만이 아니에요. 그냥 상인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키포인트는 상인이 됐다. 상인. 이해됐습니까? 상인이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논점이 뭐예요? 바로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이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은 별표를 5개 쳐도 시원찮은 판입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임치받은 물건과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한 책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52조인데요. 이 요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냐? 요건 보세요. 물건을 임치해야 돼요. 우리 사례에서도 물건 임치를 했을까요? 임치했죠. 자,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투숙객에게서 돈이 아니라 보석을 받았겠죠. 물건이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을 해서 손해배상, 공중적객업자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이게 아닌 이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면책 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면책 개시. 뭐예요? 기중품은 맡겨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맡겼다. 또는 면책 개시가 있으면서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경우가 있죠. 일단 면책을 개시했을 때 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약의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걸 개시하더라도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게 있더라도 일정한 입증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면책 특약에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요건이고요. 만약에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었냐면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에요. 콘도면 콘도 내에서 숙박시설 내에서 휴대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공중적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 이 사람들이 짐을 이게 두고 어디 또 식사를 가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가방이 있구나. 그러면 이 호텔의 종업원들이 이 시간 장치나 이렇게 객실에 대해서 이제 도둑이 들어오는 걸 당연히 방지해야 되죠.
들어와 막 이래. 얘들이 우리한테 맡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없어져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 휴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손해가 발생해야지만 요건이 됩니다. 자, 면책 개시. 특약에 의해 감면될 수 있지만 면책 개시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시는 항상 우리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임치 받은 물건과 받지 않은 물건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당연히 공중적객업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153조가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우리 고가물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예, 그렇죠. 우리 이제 운송업, 그래서 특히 무슨 운송? 물건 운송에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고가물에 대한 특징으로서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고객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할 것. 그다음에 여기도 요건이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고가물이었죠. 고객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고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치하고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임치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가격과 종류를 명시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은 지금 언제까지 져야 되냐면 이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좀 다르죠. 보통 1년, 3년, 10년, 상사세가는 5년 이렇게 하는데 얘는 몇 년이라고요? 6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6개월. 자, 6개월짜리 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질문하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할까요? 뭐요? 대리상도 6개월이다. 요거 대리상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은 바로 6개월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자, 이런 거고. 자, 불법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중적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가실에 의해서 고객이 임치한 물건이나 고객의 휴대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공중적객업자는 계약상 책임, 즉 민법 390조의 책임이냐, 불법행위 민법 750조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청구권이 경합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요. 우리 민법 390조가 뭐냐?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청구권은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그 다음 민법 750조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랬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얘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고 법률 규정에서 채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도 청구권, 여기도 청구권. 이런 청구권이 경합한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설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사례를 이제 해결하면 맨 위에 이제 박스를 가보세요. 상법 개정으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공중적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것에 대해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는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A가 책임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공중적객업자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제 조문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51조를 찾으시고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잠시입니다. 이 사람을 공중적객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51조에. 자, 공중적객업자의 책임이 있는데 1항 보세요. 공중적객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의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한다. 난 주의를 다했다.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물건이 훼손되거나 그다음에 그 멸실된 데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아까 봤죠? 예, 임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자, 그다음에 이 항을 보시면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 물건을 자기 또는 사용인이 가실로 인해서, 이거는 가실입니다. 가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실이 있고, 아까는 멸실에 대한 뭐예요? 예,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는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적격업자는 1항과 2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뭐예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 게시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고가물에 대한 책임을 보시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적격업자는 그 물건을 멸실,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해야 된다. 자, 154조의 시효는 6개월이다. 이 6개월은 바로 대리상하고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중적격업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추가 자료 세 번째 이제 PDF 파일을 보시면 이 창고업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창고업. 이 창고업에 대해서 지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강의 교환 22쪽부터는 이제 14주차부터 하는데, 오늘은 그 제가 올려드린 뭐요? 보충 자료를 좀 보시십시오. 추가 자료. 거기 이제 이 추가 자료는 이제 187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F 찾으셨죠? 창고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고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의의를 보시면 창고업자라 하면 창고업자라 하면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함을 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맡기는 사람 임시인이겠죠. 창고업자가 있고 누가 맡기는 사람 임시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맡기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돈을 받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한다. 자기가 아니라 타인, 임치인 같은 타인을. 그래서 1번을 보세요. 창고 임치의 목적물은 타인 물건이 하면서 타인 물건이다. 반드시 타인 물건. 자기 물건은 안 되죠. 타인 물건. 자, 창고에 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시설 자체죠. 시설. 자, 그 다음에 3번. 상법은 단순히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법에서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할 것을 임치할 것을 인수하고 그 영업을 하면서 상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창고업자도 바로 뭐예요? 46조에 있는 영업을 인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당연상인이 된다. 이 사람도 당연상인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업자의 그럼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인데, 창고업자가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 임치계약 있잖아요. 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지하철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뭐 이제 어디 뭐 택배, 이제 요즘 이제 편의점에 택배 있죠. 보관함 있죠. 그런 것도 임치지만 이 상법에서 창고업은요, 이 큰 이제 기업들이 맡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맡겼으면 이제 보관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이제 이 자료에도 우리 교재도 자료에도 있지만 이제 막 김장철이다 보면 우리가 소금이 필요하죠. 이 소금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소금을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 집에 소금을 엄청 많은 톤수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창고업자, 창고에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설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창고업자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럴 때 이 사람은 이제 물건을 받으면 보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자는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62조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보관 기한에 약정이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민법의 수칙과 달리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고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 2주 전에 예고한 후에 반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고 후에 반환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의무가 있다? 보관 의무가 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 오시면 이 창고 증권의 교부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고 증권. 그럼 뭐예요? 창고업자는 임친에 청구했을 때 창고 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누가 한다? 창고업자가 창고 증권을 교부한다. 이 창고 증권은요, 우리가 화물 상환증하고 동일하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화물 상환증은 뭐야?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그러면 이제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런 것은? 증거 자료죠. 네가 뭘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네가 나한테 뭘 바뀐 게 있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운송업에서 배웠잖아. 화물 상환증 증거품이다. 그래서 네가 뭘 받았는지 증거를 대라. 그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치물의 검사, 그 다음에 겸품 적취, 보전 처분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창고업자는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진, 그렇죠?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되니까 소지인이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겸품을 이제 적치해서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고 요청할 때는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무. 그다음에 임치물 반환 의무가 있다. 창고업자는 임친에 청구했을 때 약정 기한을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를 무조건 부담합니다. 자, 그거 볼펴하세요. 창고 증권이 발행됐을 때는 누구에게 할까요? 임치인에게 할까요? 그 창고 증권을 소지인에게 할까요? 소지인에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의무는 임치물에 대한 훼손, 하사 등이 있으면 통지,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받은 후 그 멸실, 훼손에 또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것이 이제 부패할 경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금을 맡겼는데 비가 와서 다 이제 쓸려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려야 되겠죠. 예. 큰일 납니다. 소금 물에 다 넣고 바람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시기가 지연된 때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별표 한번 쳐볼까요? 이것은 위탁 매매상의 위탁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같으나 다만 임치인은 임치물의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가격에 절하게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안 때에도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이 가격하고 상관없어요. 물건을 잘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위탁 매매인 같은 가격을 우리 지정 가격 준수 뭐 이듯이 그 가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떨어졌다. 살라고 했는데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팔라고 했는데 100만 원에 팔려 했는데 떨어져서 50만 원에 판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되겠죠. 근데 창고업은 그렇지 않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요.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있겠죠. 본인이나 또는 그 사용인의 임치물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거의 아까 봤던 공중제격업자 거의 비슷하죠. 자기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지 못했을 때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 주소인 및 운송인과 같다. 운송인도 그렇죠. 이때 운송은 물건 운송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따라서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그의 사용인의 가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가실배상이다. 가실. 그래서 우리 물건 운송도 우리 상법 저번에 공부했죠? 135조에 뭐예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 뭐 이런 거 있을 때 전부 다 과실 책임이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창고업자에게는 손해배상에게 관한 특칙, 고가물에 관한 특칙 이런 게 없어요. 손해배상하기에 대한 특칙, 우리 정액배상주의 물건배상에 있어서 그럼 고가물에 대한 특칙도 있었죠. 예, 어디에 있었어요? 미탁매매상에도 미탁매매상이 아니라 운송업에도 있었죠. 그죠? 예, 아까 배웠던 또 뭐가 있었어요? 공중적 계약도 있었죠. 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치계약 및 일반 운칙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 소멸 사유가 있는데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이 유보하지 않고 임치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했을 때 그 비용을 지급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임치물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우리 상사 매매에서는요, 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이제 하사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내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그 임치물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 또는 증권 소지인의 수령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한다. 빠르죠? 네, 2주 내. 또는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단기 소멸시효인데 우리 최장 단기 소멸시효는 아까 뭐였어요? 대공 6개월, 대공 6개월, 대리상 공정주격 6개월. 이게 제일 짧죠? 근데 얘도 단기 소멸시인데 보통 1년 되겠죠? 임치물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해서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의 출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러한 창고업자의 책임의 단기 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 상대방인 별표치입니다. 임치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는 그때요. 내 걸 내가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걸 내가 맡길 수 있잖아요. 창고업에. 그럴 때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타인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임치물의 전부 멸실이 있을 때는 창고 소지인에게 그 통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단기 소멸은 그 창고업자 또는 사용인이 악의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요? 1년이 아니라 5년에 의한 소멸시효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그 창고업자의 의무와 책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의무와 책임. 자, 그리고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자, Y 주식회사는 X로부터 1000일염을 임치받아 서울 용산역 구내 Y 회사 적치장에 보관했다. 그럼 Y가 창고법을 하는 그 상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X는 누구예요? 임치인이고요. 뭘 맡겼대요? 소금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 후 1972년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때 뭐 비가 엄청 많이 왔는가 봐요. 1972년 8월 17일 밤부터 19일 이틀간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19일 2시경에 한강수위가 늘어나 한강물이 수문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위험이 있는 당국이 한강 수문을 폐쇄하자 위 적차장 그 창고를 하고 있는 창고에 침수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Y는 18일과 19일 각각 1000일염 517가마와 500가마를 건졌습니다. Y 회사는 1972년 8월 21일이 돼서야 비로소 침수 사실을 통지했다. 아까 빨리 하려 했잖아요. 그죠? 자, 이에 X는 Y가 이 사건 1000일염이 완전 침수된 후에야 이 사실을 자기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명백히 해태했다는 이유로 Y에게 상법 제16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럴 때 Y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이해됐습니까? 이런 경우 이제 해답을 좀 보시면 자 읽으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창고업자 Y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의 적차장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그의 적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X의 1000일염 일부를 건지고 이 사실을 이틀 후에 X에게 통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Y회사가 미리 X에게 통지하지 않고 X의 천일염이 완전히 침수된 후에야 이 사실을 X에 통지한 것이 창고업자로서는 상법 제160조의 주의 의무를 기하려는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우리 160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항인데요. 이에 대해서 원심은요. 원심은 Y회사가 천일염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해서 이를 유식게 하였다고 보고 Y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 원심, 뭐 1심, 2심에서는 전부 다 임치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Y회사는 창고업자죠. Y회사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상치 못한 비가 이렇게 많이 올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아까 했잖아. 불가항력일 때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불가항력과 이제 보관자로서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 비가 많이 오고 나는 다른 당신의 소금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소금도 있었고 다른 물건도 있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물류 창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하면 이제 물류 창고 같은 그런 게 이제 창고업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수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 사람 X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적정 수준의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지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집중 폭우가 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이 불가항력과 보관자로서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고했습니다. 자,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자, 원심을 파기했단 말은 되돌려 보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해봐. 그래서 Y회사에게 가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와. 그럼 왜 그러면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 그 생각한데 위에 대법원 판례의 이유, 우리 이유란 말은 여러분 이제 뭐 판결문이 있으면 주문이 나오죠. 이 결론이에요. 왜 이런 주문이 나오게 된 결론이 난 데 대한 이유. 주문에 놓은 것들이죠. 이거 뒷받침해 주는 놓은 것들. 제시를 한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1, 2, 3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거 우리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 소송법에서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이제 이유가 나타난 바와 같이 본권 장마로 인한 침수가 65년 전 이래로 지금까지 최대 강우로서 일상적인 장마로 인한 침수가 아니고 또한 이러한 침수 사실이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어 이거 뭐 대서특보했겠죠. 여러분 이제 몇십 년 만에 큰 비가 왔습니다.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일반 다중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급박한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문 보도가 돼요. Y회사가 X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X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 사람도 X도 비가 많이 오네. 걱정된다. 내 물건이 잘 있나 한번 전화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뭐 했냐? 이 사람도 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내 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 너 이 자식 잘 됐네. 이런 상황에서 전화 안 온다. 한번 지켜보겠어. 꼭 이렇게 마침 이런 사건과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네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네가 먼저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Y가 이 침수 사실 X에게 늦게 통지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Y회사가 창고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Y회사는 주의 의무를 다해서 가실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자께서는 찬성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도 생각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제가 시험을 냈을 때 여러분은 이제 뭐 똑같이 찬동한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래도 창고업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냐,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쌍방가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창고업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치인은 자기에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한번 전화를 해봐야죠. 알아봐야죠. 근데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차이의 가실의 차이는 있지만 이 쌍방가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쓴 책이라면 사견으로 의하면 저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어떻게 적어놓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제 14주차에서는, 이 창고업의, 이 권리를 이제 좀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리스업이 있습니다. 리스, 시설 대여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매입업, 뭐 팩토링, 이것들은 뭐 개념 정도 공부하고, 이 상법 총론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이 창고부터 이제 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좀 더 뽑아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